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단원이 새로운 단원, 이게 6단원이죠. 6단원, 유전과 진화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번에 지금 오늘 일요일 몇 시지 지금? 잠깐 시계 좀 볼게요. 10시 22분이네. 10시 22분인데 원래 10시부터 촬영하려고 했는데 집안일이 또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좀 딜레이가 되면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NG 없이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전화하지 말라 했는데 저희 부모님 보고 손주 보고 싶다고. 일단 여러분들 그 근황 토크를, 자 이제 중학교 3학년이죠. 자, 이 책 교과서가 그 정도로 좀 정신이 없는데 요즘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최연우하고 현중이가 교과서도 현중이는 새로 얻었고 화장실 보내달라면 다 보내주고 선생님이 맞죠? 귀찮게 일일이 여러분들하고 좀 사이 안 좋게 그러지 않고 좀 웬만하면 좀 허용해준 대신에 태도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관계는 너무 좋은데 맞죠? 특히 현중이하고 현우가 좀 제대로 잘 따라와줘야지 이제 그쪽 동네가 좀 학생 참여형 수업이 거꾸로 교실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좀 그만 좀 떠들고 좀 들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알거든. 이번 단원부터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은요 유전과 진화인데요. 유전자의 의미와 유전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변화인 진화, 생물의 진화가 여러분들 생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증거, 그리고 여러가지 진화설, 그리고 생물의 분류에서 생물을 5개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뭐냐면 바로 멘델의 유전 연구입니다. 멘델의 유전 연구. 잘 지키고 있나? 맞죠? 자, 학습 목표는 멘델의 유전 연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성과 열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지워졌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번 대단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물 단원이잖아. 우리가 화학 단원과 다르게 생물 단원에서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렵지 않아요. 단어의 의미를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보면서 제대로 알아듣기만 하면 이해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아시겠죠? 자, 먼저 여기 나오는 이 신부님 있죠. 신부님이 완두의 형질은 어떻게 유전될까? 8년째 연구하면서요.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요. 이제 이 멘델은요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농장에서 좀 어렵게 자랐어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1822년에 태어났죠. 그리고 21살의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의 길을 걸었는데요. 거의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 후에 이제 교사가 또 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험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851년에 수도원을 떠나서 비엔나 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여러분들 비엔나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비엔나 소세지가 생각나지 않냐? 이 비엔나 소세지 할 때 비엔나가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수도가 뭐예요? 빈이죠, 빈. 우리가 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독일 말로는 비엔나 이렇게 읽어요. 스펠링도 그렇고. 이제 그 비엔나 대학에서 여러분들 여러 과학을, 물리학, 화학, 수학 같은 거 공부하면서 이때 이제 멘델이 과학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65년에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완두의 교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제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나, 과학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옛날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를 이제 부모로부터 전달된 유전 물질이 액체처럼 막 섞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멘델은 이렇게 추상적이었다면, 멘델은 이제 완두를 재배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완두의 유전 인자가 입자와 같은 성격을 띄어가지고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완두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밝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개념인 우리가 대립형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두의 여러 가지 형질 중에서요, 여기서 형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완두의 꽃 색깔 보이죠? 꽃 색깔, 뭐 보라색도 있고 꽃 색깔, 씨 모양 둥글 수도 있고 주름질 수도 있고, 씨 색깔 황색일 수도 있고 녹색일 수도 있어요. 콩깍지 모양이 매끈할 수도 있고 주름질 수도 있고요. 색깔도 녹색일 수도 황색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꽃의 색깔, 씨의 모양, 씨의 색깔, 콩깍지 모양, 콩깍지 색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형질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형질은요, 두 가지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두의 꽃 색깔에는 보시다시피 보라색과 흰색 꽃이 있어요. 이때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은요, 대립 형질이다 라고 합니다. 대립 형질. 자, 그 다음에 씨의 색깔이 여러분들, 자, 씨의 모양도 여러분들 둥근 게 있고 주름진 게 있죠. 씨의 색깔도 황색인 게 있고 녹색인 게 있죠. 이렇게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 형질을 우리는, 자, 따라해 보세요. 대립형질.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쉽죠? 그래서 이 멘델은요, 완두에서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쌍의 대립형질을 골라가지고요, 서로 교배하는 실험을 꾸준하게 실험한 결과, 이제 우리의 지구에 이제 유전학이라는 이런 과학의 장을 열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쉽죠? 대립형질. 뭐 꽃 색깔 이렇게 딱 두 가지 대립되는 성질 있잖아요. 이런 형질을, 이런 꽃 색깔이나 씨 모양, 씨 색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런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 한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멘델이 실험 재료로 선택한 게 완두콩인데, 완두콩 먹어본 적 있나 이거? 선생님 몇 번 먹어봤는데, 뭐 선생님 집에는 주로 이제 검은 콩 같은 거 그 쌀에다가 좀 섞어서 먹는 편이고요. 완두콩은 안 먹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거 말고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실험 재료로 완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두가 유전 연구 재료로서 왜 좋냐? 한 6가지 까닭이 있는데, 이거 딱 시험 문제 내기에도 딱 좋죠. 6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재배하기가 너무 쉽다. 자, 책에 없죠? 2번 재배하기 쉽다 적어주세요. 재배하기 쉽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재배하기 쉽다. 여러분 쉽게 못 구하면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배하기 어려워도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완두는요, 다 자라는데 걸리는 기간 짧아요. 즉 한 세대가 짧죠. 여러분들 사람 갖고 실험하려고 해보세요. 교배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너무나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맞죠? 연구하다가 죽겠네요. 수명이. 한 세대의 기간이 짧고 자손의 수가 많다.
연구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건 이게 보라색 꽃이냐 흰색 꽃이냐 딱 뚜렷하고요. 딱 완두콩이 튀어나오면 이제 둥구냐 주름지냐 이렇게 딱 뚜렷합니다. 뚜렷해요. 또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의 조절이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짜증나 하면서 딱 책 적고 막 그러는데,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수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꽃이 이렇게 한 그루 있잖아요.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꽃에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잖아요. 그런 꽃 있죠. 그래서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묻힙니다. 사람으로 비유할게요. 극단적으로 좀 비유하지만 이해하세요. 여기서 수술의 꽃가루는 동물로 따지면 정자. 자, 너희 몸을 상상해봐봐. 너희가 꽃이야. 너에게 정자가 있어. 수술에. 근데 네 몸에 암술도 있다는 건 여자 생식기도 있어. 그러니까 너의 정자를 네 몸에 달린 여자 생식기관에 묻히는 거지. 그러면 수정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이해는 잘 되지 않냐? 근데 이런 예는 바깥으로 알리지 마세요. 남자 학교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자가수분 쉽지? 다시 말할게. 꽃가루, 네 몸에 수술에 정자가 있어. 남자 생식기관 있잖아. 그래서 정자 나오잖아. 그 정자를 네 몸에 달려있는 여자 생식기관도 있다고. 거기다 묻힌다고. 그러면 거기 이제 난자랑 결합하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자가수분이라고 해. 타가수분 있지. 타가수분이 뭐냐면 네 몸에 이제 그 남자 생식기관도 있고 여자 생식기관도 있는데, 이제 남자 생식기관의 그 꽃가루로 정자를 다른 친구도 이제 남자 생식기관도 있고 여자 생식기관이 있어. 그럼 네 몸에 이제 정자를 이제 다른 친구의 여자 생식기관에 이제 묻히는 거지. 자, 이걸 뭐라고 하냐?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거야. 쉽지? 쉬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다른데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의 조절이 쉽다 이 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두가 유전 연구 재료로서 좋은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웃긴 게 좀, 맨델은요. 자, 맞다.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생각난 게 뭐냐면, 맨델은 그 완두를 유전 연구 재료로서 좋게 생각했잖아. 근데 완두 외에도 유전 연구에 이용되는 생물들이 참 많거든요. 세대가 짧고 자손이 많고 뭐 이런 거, 초파리 같은 거, 대장균, 생지 같은 거, 이런 실험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맨델은요, 씨 모양이 이제 둥근 것, 주름진 것, 이 대립형질이죠. 이거를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요, 자가수분했어요. 자가수분 알죠? 아까 지가 지한테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자가수분 하면요, 몇 세대가 지나면은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와요. 둥근 안두는 둥근 안두, 계속 둥근 안두끼리는 계속 그러니까 자가수분해서 이렇게 둥근 안두 나왔지? 그러면 자가수분해갖고 막 주름진 안두 섞여있잖아. 그 중에 또 둥근 안두만 골라갖고 또 자가수분하면은 계속해서 자가수분 하다 보면 완전 순종의 둥근 안두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완전 순종의 주름진 안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얻은 순종의 둥근 안두를 둥근 안두와 주름진 안두를 이제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었어요. 잡종 1대. 잡종 1대는 뭐냐면 순종과 순종끼리 이제 결합해가지고 잡종을 처음으로 얻은 걸 잡종 1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둥근 안두에 이제 커가지고요, 꽃이 피었지. 둥근 안두에 암술 머리에 이제 완두, 이제 둥근 안두 꽃가루가 있잖아. 이 꽃가루를 주름진 안두에 이제 묻히는 거야.
여긴 책에는 주름진 안도에 꽃가루를 여기다 묻힌다고 돼 있네. 그렇다 치자. 그게 그건데. 그러면 교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교배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모두 둥근 안두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둥근 안두랑 주름 안두를 막 교배시키잖아. 그러면 둥근 안두도 나오고 주름진 안두도 나오면서 1대1 비율이 제일 상식적일 것 같지 않냐?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 다 뭘로 나왔냐면 전부 다 둥근 안두랑 주름진 안두를 결혼시키니까 전부 다 뭐가 나왔다고? 자식이 둥근 안두가 나왔다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순종의 대립형질을 교배하면 잡종 일대에서는 그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면 둥근 안두. 이 둥근 안두의 형질을 뭐라 부르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이걸 우성이라고 하는 거야. 우성. 그러면 그 잡종 일대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이 주름진 안두의 이 유전자가 안에 있긴 있거든. 이걸 우리는 열성이라 합니다. 열성. 우성, 열성. 우성은 표현되는 거. 둥근 안두로 표현됐지, 주름진 건 표현되지 않았잖아. 이걸 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잡종 일대에서 모두 둥근 안두만 나타나므로 둥근 게 우성, 주름진 것이 열성이다. 그러면 사람의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사람의 우성에는 뭐가 있냐면 대머리, 즉 뭐라고 하지? 잠깐만. 꽃슬머리 같은 거, 그 다음 탈모, 그 다음에 갈색 눈, 그 다음에 쌍꺼풀, 그 다음 주근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뒷볼이 이제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보조개, 그 다음에 혀 말기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다음 오른손, 왼손, 오른손잡이가 이제 우성이죠. 열성에 뭐가 있냐면 이제 금발, 생머리, 그 다음에 탈모가 아닌 거, 그 다음에 푸른색 눈, 주근깨가 없고, 보조개가 없고, 혀말기도 안 되고, 둥근 턱, 그 다음 왼손잡이, 이런 거를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성과 순수한 열성끼리 만나면 이 잡종 일대에서는 우성이 모두 나타난다. 이게 법칙입니다. 일종의 잡종 일대 법칙이요.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멘델은 완두 교배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얻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멘델은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야하는데요. 여기서 한 쌍이라고 한 건 두 개죠, 두 개. 나중에 이런 그 형질을 결정하는 이 유전인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나중에요. 멘델이 죽고 나서. 자, 그래서 이 유전인자는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여기 보세요. 둥근 안두. 이제 한 쌍의 유전인자로 되어 있는데요. 순종인 둥근 안두예요. 그럼 하나는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엄마한테서 왔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잖아요. 맞죠? 근데 아빠 엄마가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어. 자기 자신한테 남자 생식기관도 있고 여자 생식기관도 있는 거야. 남자 생식기관은 수술, 여자 생식기관은 암술. 오케이? 주름진 안두도 마찬가지지. 형질은 이제 한 쌍의 유전인자에서 결정되는데 이 유전인자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인데 얘랑 똑같이 순종인 주름진 안두에서. 자, 그러면 한 쌍의 유전인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되어서 각각의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고 자식에게 전달되어 쌍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얘 둥근 안두와 주름진 안두 봐봐. 그 나중에 그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내놓잖아. 맞죠? 근데 순종이니까 알만 내놓잖아. 맞죠? 그 다음에 주름진 안두도
20알만 내놓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자, 특정한 형질에 대한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르면요. 자, 여기서 그 대문자 R 있죠. 대문자 R은 라운드 둥글다 약자예요. 둥근 완두예요. 둥근 완두 형질이에요. 그 다음에 스몰 R은 주름진 완두의 형질이에요. 자,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나서 잡종됐잖아. 그럼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주름진데 자식은 어떻게 되냐? 둥근 완두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요? 우성이라고 해요. 이쪽이 R 쪽을 우성, 그리고 스몰 R을 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방금 들었죠? 우성, 열성. 자, 그러면 태어난 자식은 둥근데요. 이 스몰 R은 안에 그러니까 유전자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주름진 안두의 유전인자가 둥글게 태어났지만 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된 건 뭐죠? 우성인 둥글 완두. 자, 그래서 이렇게 완두의 C 모양이 뭐 둥글다, 주름지다 이 모양에 따라서 겉으로 이거를 표현형이라고 하고,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구성을 유전자형이라고 하는데, 봐봐, 순종은 순종의 둥근 완두는 RR로 표시할 수 있잖아. 맞지? 대문자 RR, 큰 RR. 그 다음에 똑같이 겉으로 볼 때 둥근 완두인데 잡종일 때는 어떻게 돼? 라지 R, 스몰 R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맞죠? 유전자형이 둘 다 그러니까 표현형은 똑같지만 유전자형은 얘랑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가지고 알파벳 기호를 사용하는데, 보통 우성을 대문자, 열성을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은 당연히 같겠죠. RR, 라지 RR, 스몰 RR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생시세포를 만들어서 결합하게 되면 잡종 일대 유전자형, 여기다 줄을 쳐주세요. 모두 뭐가 나온다고요? 라지 R, 스몰 R이 나오는데요. 잡종 일대는 라지 R, 스몰 R 모두 갖고 있는데 다 무슨 모양? 그치, 우성인 둥근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둥근 모양. 자,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함께 있으면 뭐가 표현된다? 우성 유전자가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분과 쌍꺼풀이 없는 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이 아니고 만나서 자식을 놓게 되면 쌍꺼풀이 있을 확률이 커진다. 뭐 이 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황색 완두인 라지 YY, 녹색 완두는 스몰 YY를 교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잡종 일대에서는 색깔이 모두 뭘로 얻을까요? 색깔은 황색 완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성 형질이 뭐죠? 황색과 녹색이면서 모두 황색 완두를 얻었으면 우성은 황색이겠죠. 그 유전자형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까랑 똑같이 배웠듯이요. 라지 Y, 스몰 Y로 나타납니다. 근데 표현형은 황색이죠. 황색. 자, 잡종 일대가 가진 대립 유전자를 그림의 염색체 위에 표시해보자. 이거는 선생님이 임의로 여기다가 라지 Y, 스몰 Y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옆에 페이지는 선생님이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턴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멘델이 가정한 유전인자 행동과 자신이 인마가 염색체를 연구해가지고 염색체의 행동이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인자는 염색체 위에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염색체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해가지고 염색체설을 주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 멘델도 봐봐, 라지 알라, 스몰 알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서턴도 염색체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 우리 앞에서 배운 그대로야.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 최초의 사람이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건 초파리 형질을 연구했어. 그래서 초파리의 털을 색깔을 결정하는 이 유전자의 위치를 검은색, 갈색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유전자는 염색체의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며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유전자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였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